오늘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임대영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를 아껴주시는 민규동 감독님 모시고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영화에서 그리는 계절이 겨울이 오는 때가 아니고 벌써부터 봄이 오려고 그러는지 이분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영화에서 세곰 역할을 해주신 박수칠 준비하시고 김소혜 배우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세 분을 그러면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리에 물이 있습니다. 깔고 앉으시겠죠?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오늘 김소혜 배우님이 영화 관객과의 대화하시는 건 처음이래요. 네.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에게서 딸 세봄 역을 맡은 김소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에게 연출한 임대형이라고 합니다. 네, 평일 저녁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 감독님 대부분 계셔서 제가 오늘 별로 없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감독님 그 미국 몰아주기 배경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어쨌든 희의 패밀리로 묶여있는 이제 형제 같은 자리라 어쨌든 이 영화 응원하러 왔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친해지라고 지금 마이크가 딱 한 대만 이렇게 가동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인데 옆에서 이제 애써주시고 계시니까 마이크는 좀 이따 올 것 같고, 우리 민규동 감독님은 사실 이번 GV에서 셀럽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윤희로 너무 멋진 연기해주신 김혜애 배우님께서 전작인 허스토리 찍으실 때 함께 작업하신 감독님이고, 사실 민규동 감독님은 허스토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하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님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제가 그 대표작을 몇 개만 말씀드린다면 박수칠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 이별, 그리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뭐 내 안의 모든 것, 그런 여러 가지, 또 서양 골동과자점 앤티크,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다 이런 영화들을 연출하신 대한민국 대표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을 모셨다는데 흥분하신 만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셀럽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먼저 보시고 너무 아끼시는 마음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주옥 같은 평부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감히 평을 할 자리는 아닌데 감사하다는 말씀 감독님께 드리고 싶고, 그 김희애 배우가 러브스토리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드라마를 많이 하셨고 영화는 간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화 배우로서 좀 더 많은 영화를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는데 바로 멋진 영화를 선택했고 더 본인의 연기 세계를 더 확장해서 많은 관객들과 영화로 서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라, 그런 인연과 기회와 운명을 제공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단 제 첫 번째 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무하는 자리.
그래서 사실 이 김희애 배우님이라는 공통 부모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저는 사실 김소혜 배우님이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영화 보기 전에는 연기 잘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잘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첫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생기 있게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보면서 막 놀랬고, 그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목소리가 좀 작다. 네. 근데 그래서 오디션 얘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거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 촬영하시느라고 밤새고 가서 보셨다고, 그리고 그 딱 세봄이의 설정만큼 필름 카메라도 직접 준비해가지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이 시나리오 읽으시고 아니면 오디션 기회를 받았을 때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봄이란 캐릭터 이 영화를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시나리오 대본하고 오디션 대본을 같이 받았을 때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 세봄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고,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한참 꽂혀 있었던 게 툭툭 대사하기 뭐 이런 거에 꽂혀 있었을 때가 그때쯤인데, 그래서 만약 세봄이라는 캐릭터라면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꼭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시간 나면 연습하고, 그리고 또 운 좋게 그 지인분께서 필름 카메라를 그때 가지고 계셔서 그때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귤을 챙기고 이렇게 네, 가져가서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툭툭 대사하기에 꽂혀 계셨구나.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꽂혀 계신 게 뭔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정말로 항상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은 다시 영화 보는 걸로 돌아가서 엄청 다양하게 영화를 또 관조적이다 이런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는 게 요즘 저의 낙이에요. 그 두 감독님 그러면 오늘 집이 끝나기 전에 관조적인 영화 보라고 추천할 만한 거 하나씩 생각하셨다가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세봄이가 윤희만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내가 19일 때 만약에 세봄이 같은 환경이나 입장에 처하면 나는 저렇게 멋있게, 물론 세봄이도 약간 혼란스러워하긴 하지만 엄마한테 먼저 여행 가자고 하고 약속을 잡아서 둘이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세봄이는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일단 세봄이가 당연히 좀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초반에 엄마에 대한 편지를 읽었을 때는 당연히 당황하고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생각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잘 때 엄마 옆에서 뭐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세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거의 공통적으로 외로움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세범이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대답이죠. 근데 우리 수많은 배우님들과 작업해온 셀럽 감독 민규동 감독님께서는 우리 김소혜 배우님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그러게요. 저는 제가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김소혜 배우에 대해서는 잘 사전 이미지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걸 잘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저 또래에 저렇게 살아온 자기 일상을 그냥 표현하는 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는 모르죠. 그 연기일 테니까 실제 성격이 저런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보면서는 김희애 선배님이 밀리는 것 같고 어느 순간은 이게 상대방이 이제 아마 너무 몰라서거나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냥 팽팽하게 자기 존재감을 그런 30년 연기를 한 사람이랑 이렇게 다 낮춰가는 모습을 보니까 쉽지 않은 내공을 소유했고 앞으로 많은 감독님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신선한 마스크의 아주 연기였고, 사실 그 맥락은 감독님의 기본적인 안목이랑 연기 연출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놀이터에서 굉장히 저의 삶에 어려운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쫓기면서 영화를 찍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전체 배우의 연기가 모두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우리 직업 감독들은 이제 그 지점을 놓고 훌륭한 감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여기 화두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감독의 고유한 영역이 바로 연기의 질감들을 찾아내고 일관된 톤으로 영화 속에 표현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경험이 없는 친구가 그 성유빈이라는 사실은 이제 엄청난 스타 배우죠. 경험이 블록버스터부터 동영화까지 경험치가 너무 많은 배우인데 그냥 그 똑같은 경험치를 공유하는 그런 배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연이고 서로 이렇게 시작되는 친구는 보통 이제 원수 아니면 영원한 친구가 되는데 다행히도 이 두 커플은 영원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럼 임배영 감독님이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김소혜 배우님이 정말 약간 영화 속에 세상이라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정말 그 연기였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소혜 배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 봤을 때 그 희애 선배님이랑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주눅이 너무 들어서 희애 선배님 앞에만 계셔도 쫄고 그 숨도 발발 떨고 하는데 이렇게 주눅 안 들 자신 있냐 그 물어봤더니 주눅 안 들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친구구나. 그리고 그만큼 노력파인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또 대사 하나하나 대사 톤 하나하나 다 연습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해서 연기를 하는 것 같고 본능적으로 쉽게 연기를 하지 않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김희애 선배님한테 주눅 들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해야 오디션에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때 그때 무조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연습은 정말 열심히 해도 제 그때 목표는 가서는 그래도 그런 거 생각 아예 안 하고 단순하게 하고 싶었던 게 제 목표기는 했어요. 그래서 잘 못한 것 같지만 그거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싶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제 임대영 감독님한테 저는 영화에서 정말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첫사랑을 2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러가는 윤희의 여정이 영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딸 세봉이고 그래서 이 여행이 딸과 엄마의 모녀의 여행이 된다는 게 진짜 영화부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거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쓰신 거에 되게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역할을 딸에게 주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고 싶었고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의 손으로 또 준에게는 고모가 있잖아요.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를 가족의 손으로 다시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를 구상을 했고 그래서 딸이 엄마를 옛 연인에게 데려가는 그 이야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동화적일 수도 있고 사실 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이게 두 번째 장편 영화인 거 아시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무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정말 낯선 여정을 함께하면서 화해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윤이랑 세봉이랑 모녀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되게 좀 어색해하고 건조하게 있는 사이인데 여행을 하면서 어느새 자기들도 모르게 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근데 감독님한테 그래서 꾸준히 어떤 가족이라는 테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건지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가족. 네. 가족이랑 여행하는 게 감독님한테는 진짜 중요한 영화적 테마인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누가 받아주세요. 크게 그 가족을 테마로 해서 그 영화를 찍어야겠다 하는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친구들이 많고 이렇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가족을 좋아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참 가족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를 잘 못 썼는데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김희애 배우님 얘기를 해보는데 근데 사실 저는 허스토리랑 이 영화를 보면서 김희애 배우님의 어떤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인터뷰 때도 했던 얘기지만 느낀 게 있었는데 원래 김희애 배우님 하면 되게 우아한 이미지가 더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허스토리에서도 그 진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일본 가서 재판할 수 있게 이끄는 문정숙 단장 기업가를 연기하시는 거 보고 저런 뭔가 더 강단 있고 막 이렇게 심지가 정말 굳게 딱 서 있는 사람을 연기하는 게 배우님한테 더 매력적으로 어울린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윤희도 물론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의 멜로적인 부분이 이 영화의 중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희란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추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가 정말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드러나고 정말
붙어서 나오는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감독님께서 김희애 배우님한테 정말 잘 맞는 옷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희애 배우님이랑 두 분이 다 작업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의 배우님과는 다른 면모의 어떤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그 다양한 역할들을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 영화에서는 제가 윤희 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준 역할에도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어떤 역할을 하셔도 그 역할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이. 그래서 선배님께는 딱히 정말 윤희야 아니면 준이야 뭐 이런 저의 어떤 그 생각보다는 선배님 맡아주시면 분명히 윤희는 김희애의 윤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 또한 스크린에서 김희애 배우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희애 선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해서 제가 이제 헛스토리에서 김희애 선배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깨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고, 아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데 어떤 배우를 놓고 어떨 때 매력적인가를 느끼는지 좀 다르잖아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있었지만 저는 김희애 선배가 훨씬 욕망에 뻔뻔할 때 그 김희애라는 배우가 매력적이었어요. 숨기고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김희애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 건 아들과 딸에서 최수종을 희생하는, 여러분 아들과 딸 아십니까? 네, 그런 이제 20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딸의 이야기. 김소월 배우님은 일단 모르신다고? 네, 그런 전설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제된 캐릭터를 할 때랑 이제 아니면 이렇게 세상의 관습이나 장애물에 부딪혀서 그 욕망이 좌절할 수밖에 없거나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욕망을 뻔뻔하게 뚫고 나갈 때, 그럴 때 좀 더 저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그렇게 예상이 잘 안 되는 영역 놀이터까지 극단적으로 더 몰아붙이고, 본인도 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재미와 또 고통과 이런 걸 느끼길 바랬었고, 힘들어할 때 그래서 잘 안 도와주고 더 힘들어지게, 충분히 힘들어지게 저는 항상 더 여유를 베풀었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 때 보니까 훨씬 완숙한 느낌이 들었고, 헛스토리 때 1월 할 때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정말 그 하기 어려운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한마디를 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뭐 영화 저는 많이 그 장면에서 웃었어요. 바에서 1월 할 때 저 자신감, 헛스토리와 다른 한번 해봤기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랄까 영화적으로 자기가 한번 확장되고 다시 새로운 영화에서 또 확장되고 할 때마다 확실히 원래 내공도 있지만 이렇게 좀 완숙해가는, 더 성숙해가는 이미지가 있어서 다음 영화에 이제 김희애 씨랑 이랑 감독님은 또 이제 선물을 받고 훨씬 더 편하게 더 이제 입체적인 연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민규동 나오는 거 안 나오나요? 나오죠. 민규동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함께 작업하면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경험하고 부딪히는 걸 너무 많이 겪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막 구석으로 제가 몰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만나야겠다 그래. 이래서 역할을 나 빠내시는구나. 이런 멘트를 잘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던 그 윤희와 세봄의 모녀관계 드라마에 집중해서 봐도 이 영화가 너무 좋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둘이 이제 너 엄마 첫사랑 여기 있는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갖고 막 설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치고 넘어가면서 눈싸움하는 장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많은 그 관객분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서 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도 생각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녀 관계를 연기하면서 김희애 배우님이랑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촬영하면서나 뭐 세봉이 생각했을 때 이 우리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였으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원래 살면서도 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깊게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엄마를 위해 뭐를 하지는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세봄이는 그걸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를 딱 했던 것 같고, 근데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자고 있을 때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니까 이게 너무 또 다른 거예요. 이런 내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 뭐를 경수랑 놀고 있을 때 엄마는 벽에서 뭘 하고 계시고 택시에서 울고 계셨구나, 뭐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가 못 봤던 김희애 선배님의 모습을 보니, 저랑 연기하는 거 말고 다른 김희애 선배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진짜 훨씬 뭔가 감동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떨려요. 떨려요? 하나도 안 떨어 보여요. 근데. 그런 춤을 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오늘 배우님을 오셨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감독님들이 관주적인 영화 얼마나 괜찮은 영화 추천해 주신지 한번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아름다운 얘기 해주신다. 이게 진짜 단순히 배우로서 촬영장에서 연기한 것만 갖고 영화의 경험의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배우 김희애 배우님을 자기가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관객 속에서 본 것까지 뭔가 경험에 이렇게 일부러 생각해서 하시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은 거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 영화의 모든 인물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저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너무 보드랍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에 일부를 다 채워주는 게 영화 속에 아무리 스쳐가는 작은 인물들도 감독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그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유재명 배우님도 하루 와서 다 찍고 가셨다고 들었는데, 이노랑 윤희가 나중에 청첩장 주고받으면서 행복하라고 얘기해요. 그 점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 전 남편과의 어떤 일화를 이런 감수성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건, 감독님만이 그릴 수 있는 건 이혼을 해보신 것도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나, 너무 놀랍고, 심지어 저는 그래서 그 이노랑 결혼하는 은영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건, 손끝까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다, 정말 작은 인물들까지 다 살뜰하고 사랑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이렇게 눈앞에서 칭찬을 이렇게 쏟아주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눈 감고 계세요. 이노 역할은 그 유재명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고, 하루 촬영하시고 가셨는데요. 다음날 드라마 촬영이 있으셨는데 밤새고 바로 가셨어요. 네, 그만큼 사실 그 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왜냐면 윤희가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죄책감 혹은 미안함을 갖지 않고 앞으로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노도 어찌 보면 윤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씬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그 나레이션이 나와요. 결혼하던 날 떠올랐던 사람이 너였다고. 근데 그 하필 그 시점에 그 나레이션을 든 이유는 이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는 누군가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도 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윤희는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가령 준과 다시 잘 된다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뭐랄까 그 20년 전의 사랑 이야기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윤희한테 이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윤희의 뭐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윤희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의도들이 좀 들어간 씬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좋아하는? 아니, 영화 속에 좋아하는 장면이 많은데 진짜 그 장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객석에 마이크를 직접 드려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영화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왜 인물에서 인물로 마치 대꾸를 이루듯이 이렇게 똑같이 이어서 반복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윤희가 썼던 카메라를 세범이 쓰고 경수도 따라서 필름 카메라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윤희나 마사코가 그 고모님이 다 옛 애인에 대한 어떤 그 향기를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세범이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준도 고모한테 그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왜 엄마 아빠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씬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시면서 분명히 약간 뭔가 생각하셔서 넣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수학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플롯을 좋아하고요. 또 이 영화에서 그 특히 윤희 세범 가족 그리고 마사코 준 가족, 이 두 여성 가족이 비슷해 보였으면 했어요. 왜냐면 그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가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남성 중심적인 그 아주 오랫동안 공고하게 그 공기처럼 이제는 이렇게 확립된 그 사회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는 이 여성 가족, 그 두 가족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병치해서 보여주면서 좀 의도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울려서 껐다켰더니 네. 그 덕분에 수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하나 빼서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질문이 많으시구나. 부지런히 받아야겠다. 그럼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훑고 내려올까봐요. 네,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안경 끼시고 물방울 무늬 니트를 입으셨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되게 말씀하신 대로 동화 같은 얘기라서 보는 내내 되게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저는 캐릭터도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영화 내에 있는 어떤 사물을 활용하는 사물을 이제 화면에 담는 방식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특히 뭐 마지막에
경수랑 세범이랑 내려갈 때 그 둘이가 윤이랑 같이 만들었던 눈사람 씬이라든지 그렇게 그 세범이가 찍는 카메라 속에 들어있는 그 풍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런 풍경들을 아니면 사물들을 어떻게 이제 고르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넣으신 사물이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카메라가 되게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되는데, 네, 여보세요? 네. 네, 카메라가 되게 중요한, 필름 카메라가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그 필름 카메라, 작동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연출팀 친구들이 직접 찍기도 하고, 저희 소혜 배우가 찍은 사진도 있고,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계속 카메라를 저희들끼리 이렇게 나누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저희 마지막에 그 집에서 경수랑 세범이 인화된 사진들을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네, 그 사진들이 다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 그래서 되게 애정이 가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네, 경수가 이렇게 직접 찍은 셀카도 있고. 네. 그럼 김희애 배우님 담배 피는 그 멋있는 사진 누가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은 합성입니다. 죄송해요. 제 감사를 당했나봐요. 거짓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네. 그럼 혹시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아니, 너무 멋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아시죠? 네. 그러면은 감독님이 찍은 사진 중에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기억할 만하게 나온 사진이 뭐예요? 없어요? 제가 찍은 사진 네. 중에 그 나무의 그 틈 사이에 눈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찍었어요. 오. 자랑하고 싶어요. 소혜 배우가 찍은 사진 네. 있잖아요. 뭐예요? 근데 제가 찍은 게 도대체 뭐죠? 제가 알면 좋은데 저는 엄청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저 막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의 상상에 맡겨보는 걸로. 그러면 혹시 영화에서 말씀하셨던 뭐 눈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오브제라고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워낙 영화에 많은 오브제가 활용이 되고, 그래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가령 뭐 얘기를 한다면 그때 기차라든지, 이제 기차는 한국의 유니의 동네에서도 있고 일본 오타루에도 있는데 이 두 공간에 좀 통일감을 주려고 했었고요. 수학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희와 준을 연결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 눈싸움 하는 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눈싸움 하는 씬에서 눈 퍼내는 씬으로 갈 때 그 자세히 들어보시면 기차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려고 했고, 또 윤희라는 인물을 좀 추동하고 그 길을 걷는데 기차가 옆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그때 내가 어디에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는 표정을 딱 지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기차라는 좀 긍정의 좀 뉘앙스로 좀 활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눈사람도 의도해서 보여주신 거냐고. 눈사람은 저희가 직접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형체를 구체적으로 정말 눈, 코, 입을 다 붙일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몸만 둘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이 형태, 눈사람이라는 형태, 요거 자체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든 영화라기보다는 터치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눈사람을 완성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분 질문 들어볼게요. 우리 빨리빨리 해서 다 질문을 들어봅시다. 그 앞줄로 가볼까요? 네. 바로 옆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마이크. 네. 네, 이런 여성서사의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게 봤고요. 워낙에 배우분들은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게 되게 잘 보였고, 제가 궁금한 점은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배우분하고 감독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그게 영화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감독님이 배우분들에게 지시했던 어떤 디렉션 같은 게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특별히 그것을 먼저 소혜 배우님이 제가 어떤 디렉션을 했나요? 일단 이제 씬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소혜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세범아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저랑은 많이 상의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감독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상의를 되게 많이 하려고 했고, 대화를 일단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이제 서로 청사진을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것부터 네, 넓게까지 다 대화를 했었죠. 이런 어떤 디렉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유의 영역이죠, 감독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전반적으로 영화 걸쳐서 많은 배우들에게 일관된 디렉션의 스타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한 영화에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 달라서 저는 접근법이 다 달랐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정 선배다 하면은 덧붙이는 걸 싫어하세요. 계속 깎아내는 조각형 배우라 뭐를 더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안 해. 난 이게 없는 게 나아. 자꾸 이렇게 이제 섀도우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죠. 근데 그런 배우한테는 이게 뭐가 과할까요? 이게 없는 게 좋을까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또 김혁수 선생님은 이제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거야. 30초 대사를 9초 하라면 난 9초 해. 뭐든 지시해줘. 나는 감독의 우정이고 나는 소품이야.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제 그 배우한테는 아주 정확하게 4분 30초 동안 트랙이 도니까 이 대사를 4분 30초로 분할해서 리듬을 맞춰주세요. 한 테이크로 갈 거니까. 이렇게 부탁하면은 그 대사를 4분 30초 동안 하시는 거야, 알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성균 배우는 리허설을 막 같이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빨리 리허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배우는 세팅을 다 해놓고, 대역 배우가 다 해놓고, 짠 나타나서 에너지를 아꼈다가, 한 번에 딱 첫 테이크로 풀고 싶어. 그러니까 리허설 미리 막 그런 건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고. 사실은 감독님의 어려움은 나이 든 배우, 경력이 든 배우, 어린 배우, 그 다음에 애국 배우까지 포함해서 각 배우마다 특성을 파악하고 소통법을 다 다르게 가져가서 다르게 연기 연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관된 걸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감독의 어려움은 새 영화는 새 배우랑 찍으니까 새 도전이에요. 네, 그거는 그 배우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엄청나고, 네, 그 과정이 이제 감독의 영혼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가장 큰 고통의 무게, 그 새로운 낯선 배우들과 다 다르게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엄청 재밌다. 나중에 감독님 영화 이렇게 목록 만들어 놓고 배우님들 얘기 이렇게 하나씩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살짝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제가 추운 거 되게 싫어하고 겨울 되게 싫어하는데도 되게 이 영화의 겨울이라는 배경이랑 그리고 하루 종일 눈이 오잖아요. 근데 눈은 되게 차가운 건데도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배경도 이제 오타루라는 눈이 되게 많이 오는 장소인데 이 영화에서 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모랑 그다음에 준이 이제 눈은 언제쯤 그칠까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촌 동생이었나요? 그 사람도 이제 눈이 이렇게 오는 게 매번 많이 오지만 새삼스럽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 것만큼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타루에 놀러 갔었을 때 이제 보통 한국 관광객들은 러브레터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저도 그 같이 갔던 친구가 러브레터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 같이 갔어요. 근데 어떤 카페에서 그 어떤 할머니 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마실 나오셔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그런 카페였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했던 카페였어요. 근데 또 할머니 한 분이 창밖을 보면서 아 눈이 언제 그칠까요? 그러시는 게 들렸어요. 근데 감독님 일어하세요. 듣긴 조금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분은 여기 사는 분인데 그때 당시가 1월이었고 4월까지 거기는 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좀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눈을 치워도 또 사람 키높이만큼 쌓이고 이게 참 막막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막막한 감정이 그 할머니의 말씀과 되게 잘 맞았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게 됐고요. 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되신 것 같죠? 일단 앞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 그러면 안경 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중간에 준이 그 친구한테 조언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윤희가 쓴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준이 윤희한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저는 이질감을 느꼈는데 그 간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준이 이제 윤희에게 보낸 편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제 뒤에 윤희가 나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싶다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편지와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인 것 같고요. 이제 준은 그 료고 앞에서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일본 사회에서 특히나 준은 레즈비언이고 또 한일 혼혈이기도 한데 하프 제페니스라는 아주 나쁜 말이 있는데 그 한일 혼혈이나 제일교포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오면 일본인이고 일본에 가면 한국인인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사이에 끼인 존재이고, 그래서 20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수의사가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좀 살아남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숨기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고백을 받았을 때조차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은 저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하지만 윤희에게만큼은 이 편지에서 자기의 어떤 내밀한 감정에 대해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윤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희도 이 편지에서만큼은 준에게 나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싶고 용기를 내고 싶다라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다 질문들이 영화를 되게 찬찬하게 보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낀 보충 설명하자면 앞에서 숨기자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숨기고 살라라는 맥락보다 저는 그러니까 유혹을 주고받는 둘 사이에 이렇게 느꼈었어요. 이걸 숨기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감내할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와. 사실 이런 맥락이지 정말 숨기고 살아 그게 아주 프랙티컬하게 당신의 인생을 잘 보호해줄 거라는 교훈적인 지점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면은 그런 고통이 따라.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저는 물어본 거죠. 왜 민규동 감독님 영화에 도발과 매혹의 감정이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답이었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오픈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류코에게 오픈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을 뿐. 네.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노란 모자 쓰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에 더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게 모녀의 여행이면서 첫사랑을 찾아가는데 그 첫사랑이 여자다라는 걸 알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준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특히 이제 그 류코라는 여성과 약간 처음에 썸 같은 걸 하다가 이렇게 류코가 차이잖아요. 그런 라인을 너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약간 그런 멜로 라인을, 그러니까 준의 생활에서 이제 어떤 그런 것을 놓치게 되는지 그런 거를 약간 넣으시게 된 게 궁금하고, 요즘 가족의 얘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넣으신 게 궁금하고, 그리고 류코가 다리 예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스메 소세키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다리 예쁘다는 말은 약간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가 번역을 할 때 당신은 사랑해요를 다리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일화가 있는데 혹시 이걸 인지해주고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끝에서부터 대답하면 그 나츠메 소세키가 어떤 외국인 그 일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일화가 어떤 외국인 그 학생이 그 동양에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안 하고 다리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대본 쓸 때는 몰랐고 그 순간에 료코가 그 준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나스메 소세키랑 통했어요.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화를 나중에 듣고 나서 그렇다면 꼭 더욱이 이 대사를 그대로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도 어떤 준이 여자라는 걸 이 영화가 반전처럼 나중에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되게 비중 있게 그리는 면이 이 영화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료코와 준의 그 관계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준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좀 어떻게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에게 료코라는 인물을 좀 남겨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 의도도 있었고 이제 영화 이게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는 완성된 결과물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실 좀 후일담이랄까 조금 더 찍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준에게는 료코가 남아있지 않나. 물론 이렇게 거절을 정말 매몰차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양이가 입원해 있으니까 아직 동병원에 분명히 둘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연애에서 제일 나쁜 게 모험 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손들어 주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일단 여기 목도리 하신 분께 드리고 네. 우선 김소연 배우님 연기를 인상 깊었고요. 오늘 배우러 오셨으니까 춤은 안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영 감독님하고 민구덕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자꾸 저렇게 웃으시죠? 웃지 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문정석 신경업 때 윤희준 해서 두 분이 동시에 3초 내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석 신경업이라는 허스토리 안에서의 좀 관계가 있고 또 윤희에게에서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두 커플 중에 혹시 본인의 마음속에 더 애정이 가는 커플이 있다면 3초 내로 동시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눈치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럼 1, 2, 3으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진짜요? 네. 임대영 감독님한테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질문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정숙이요. 그 김신영 배우님이랑 김선영 배우님. 죄송해요. 그리고 왜 김희애 배우님이랑 김선영 배우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열정적인 그 뜨거운 케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셨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그 두 분만 있으면 한국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엄청난 걸퍼를 뽐내시잖아요. 사실 더 속 시원한 것 같아요. 그 문정숙 그 캐릭터가 윤희 너무 내향적이잖아요. 정말 외향적인 역할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허스토리 볼 때 좀 더 긁어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다. 두 분이 너무 모범적으로 서로의 영화를 칭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셨고 마이크가 왜 꺼졌을까요? 저는 윤희준이 더 영화 보면서 훨씬 설렜어요. 둘은 이제 만나서 사실 마지막 원래 오랜만이라고 사실 다음날 보면 이제 아침에 사실 호텔에서 둘이 나눌 만한 이런 대화들이 있는데 생략돼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마음이나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은 둘이 만나서 이제 더 내밀하게 나눌 대화들이 충분히 상상이 되고 구상도 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 이제 여지가 좀 있고 우리 문신 커플은 이제 옛날에는 훨씬 친했었지만 지금은 서로 아무리 만져도 뭐 이제 느낌이 정말 이제 오래된 친구가 돼버렸고 그런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커플은 좀 윤희와 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감독님에게는 그 생략된 사실 둘의 과거 혹은 이제 그날 이후에 그날 밤의 이야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아직 많은 질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커플이 지금도 훨씬 더 궁금해요. 역시 도발과 격정의 감독님. 제가 아까 노란 모자 쓰신 분 드리려고 안 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감독님.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영화에서 전 남편 찾아갔을 때 혹시라도 1층 가서 칼부림이 나지 않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한 영화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런 엄청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느끼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여성 피어를 가시화해 주실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궁금한 점은 저도 피어들이 가장 정체화 많이 한다는 중2 때 정체화를 해서 되게 뜨겁게 첫 짝사랑을 했는데도 준하고 윤희가 만났을 때가 20살이 안 됐을 때구나. 그렇다는 건 10대 중후반에 만나 사랑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사랑의 진정성을 저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준 고모가 나도 되게 짧게 만났는데 평생 잊지 못한 사랑이 있다 이랬을 때 그런 의심이 약간 사라지면서 맞아 사실은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방어 기제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10대 때의 사랑이 근데 그 감독님께는 이 여성 퀴어들의 10대 때 청소년기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하고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라고 윤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잘 안다고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가늠하고 추측하고 뭐랄까요, 입장을 바꿔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대본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뭐 짧은 시간이었든 긴 시간이었든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영화의 결을 되게 그런 관점에서 찬찬히 읽어주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오늘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도 이게 저의 감상이 뭐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준이하고 윤이가 되게 비슷한 사람이고 서로를 알아보고 그런 점에서, 근데 그게 왜 우리 딸의 어떤 세봄이의 단단한 면이나 이런 걸로 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처럼 학창시절에 누구 좋아했는데도 고백 못하는 이렇게 쭈구리 말고 그 세 여자한테는 되게 용기 있는 어떤 DNA가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저도 그 영화 속의 여자들을 되게 닮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좀 사랑에 워낙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윤희, 준이 10대 때 어땠을까 좀 생각해보면 세봄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세봄은 무대 보잖아요. 그리고 네, 달려 걸음도 빠르고. 윤희가 그렇지 않았을까, 준이 그런 윤희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까. 네, 좀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윤희에게서는 세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또 세봄에게서 또 윤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영화에 그래서 세봄과 경수의 사랑이 막 서리 걷다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되게 용감하잖아요. 뭐 예쁘고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쉬운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대관 시간 때문에 이제 질문을 그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GB의 어떤 릴레이의 시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영화는 N차 관람에도 충분히 좋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GB에 못다 하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일단 우리 김소혜 배우님이 오늘 생애 첫 GB 자리 어떻게 느끼셨는지 들어보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한마디씩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 GB를 하는 자리에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엄청 많이 질문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 엄청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김소혜 배우님께 추천해 주실 만한 관조적인 영화 한 편씩 얘기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관객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만든 사람들은 있지만 이제 영화는 관객분들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 속 인물들을 또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저희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관조적인 작품 에드워드 양의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부터 추천해 주시고 싶어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것 좋습니다.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에 필적하는 민규동 감독님의 추천작. 네. 제가 너구담 두 번째 역을 만든 지 20년 됐는데요. 너구담 두 번째 역이가 사랑, 풋 익은 사랑이지만 사랑하던 두 친구가 다른 이유로 어쨌든 이별하고 맞이하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10년 뒤에 끝과 시작이라는 거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또 10년 지나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저도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헤어진 두 연인이 과연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영화는 편지를 매개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 10년이 또 궁금해지게 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남다른 관객으로 정말 깊이 빠져서 봤었던 것 같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이야기 자체가 살아서 제 인생에도 계속 저랑 같이 10년 또 이렇게 같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이 영화의 이미지랑 관련해서 두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아시아적인 그 느낌은 화양연화가 떠오르고 장만옥과 왕가희 감독의 영화죠. 양조위 떠오르고 서구적인 영화로는 Call Me By Your Name 그 아픔과 이별과 혹은 정열과 그 성장과 사랑이 섞여 있는 그 아름다운 영화가 또 보셨나요? 오, 화양연화 보셨구나. 네, 폴리바이어는 보시면 이제부터 복숭아가 조금 많이 보이고 소설도 좋고 인상적으로 그 배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거기 나옵니다. 네, 주옥 같은 사랑 영화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영화를 너무 이 영화의 모든 결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되살리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많이 새롭게 듣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GV 때 앞으로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죠? 보내드리고 우리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11시가 넘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윤희에게